투자자 관점에서 본 스타트업의 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두 개의 섹션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팀, 제품,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는 또는 어떠한 스타트업의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세 개의 큰 기준을 가지고 스타트업을 바라보는데요. 팀, 제품, 시장. 이 내용을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기 투자자들은 주로 이제 아무래도 제품이 상용화돼서 어쨌든 고객이 많이 팔리기 이전의 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투자자들은 팀에게 주로 팀 관점에서 주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창업 동기, 초기 창업자들과 어떻게 만나게 됐고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게 됐고 그것을 우리 팀이 왜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후기 투자자들은 팀은 어느 정도 검증됐다고 판단이 되고 실제 제품이 시장의 요구사항에 어떻게 맞는지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게 되고 또 시장 진출 전략, 그 다음에 확장 전략, 스케일업을 한가, 시장은 충분히 큰가 이러한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왜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가 성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증명 자료들, 즉 검증 지표 자료들이 중요하게 됩니다. 트랙션을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관점, 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투자자의 경우에는 결국은 창업자들을 보고 투자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공하는 창업자들은 어떠한 특징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블로그라든지 여기에 또 정보를 많이 올려놨는데요. 이것 또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또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창업자의 기질이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제 배우려는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창업자는 어떻게 보면 자기 확신에 대한 확증 평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확증 평양이 없으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물에 대한 어떤 서비스에 대한 강한 확신이 없다면 팀 내 구성원들 또는 투자자들, 고객을 설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확증 편향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해보고 나와 같이 일을 해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요. 반대로 내가 잘 모르는 영역이라든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사람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것보다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가지는 이런 확증 평양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극복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더 많은 연구를 했을 때 성공의 확률을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성공의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두 번째는 이제 실패에 두려움이 없다는데 이것은 사실 뭐 인간인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요. 근데 우리나라의 창업 생태계에도 실리콘밸리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한두 번 사업에 실패했다 하더라도 그 실패의 경험이 그 다음번 창업에 어떻게 보면은 큰 밑바탕이 돼서 걸음이 돼서 그 다음 창업의 실패의 확률을 줄이고 또 성공의 시간을 줄임으로 해서 이전의 사업의 실패가 오히려 더 긍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투자자들이 몇 번째 창업에 이전에 사업의 실패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뭐 신사는 운동선수가 될 수 없다. 또 베스트에 투자한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영어로 하면은 이제 테넌시라든지 레질런스, 그릿 이런 말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를 쉽게 표현하자면 결국은
한 분야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성공하는 집요하게 성공의 요인을 찾아가는 그러한 기질 또는 태도를 성공하는 창업자의 태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공동 창업자 또는 초기 멤버들인데요. 이런 말들을 또 많이 하시죠. 많은 창업자분들이 주변에 좋은 CTO가 있으면 소개시켜 주세요. 사실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CTO가 차지하는 비율은 굉장히 크고 뭐 크다 못해서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CTO와 같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성공의 많은 부분에 기여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개발자, 그다음에 좋은 CTO와 한 팀으로 이룬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팀 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또 도와주는 분들 또한 팀의 경쟁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이사 또는 고문, 자문의 역할 또는 엔젤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분들이 적은 금액이지만 현금 투자를 해서 지분을 가져가면서 엔젤 투자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교육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탠포드에 있는 교수님이 우리 회사에 고문 또는 자문 역할을 한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의 어떻게 보면 팀의 경쟁력 신뢰성은 확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바이오 기업이 스타트업을 하는데 어떤 특정 분야의 연구 분야에서 큰 업적과 유명하신 분이 우리 회사의 사회이사 또는 엔젤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것 또한 이제 전체 팀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하나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소로서는 제품 또는 서비스인데요. 이 제품 서비스, 경쟁력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자와 팀들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즈니스의 업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스타트업과는 조금 다른 영역이긴 하지만 예전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 사업의 본질을 잘 아느냐? 그럼 신용카드의 사업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호텔이라고 하면은 여행업이나 아니면 부동산업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실제 일본의 유명한 호텔 사업을 오래 하셨던 분들을 인터뷰를 했던 결과 호텔 사업은 결국 장치 산업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했다라고 하는 일화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이제 카카오톡의 회사에서 2010년, 11년도에 카카오톡과 미국의 해외에는 왓츠앱이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요. 둘 다 무료 메신저 서비스였습니다. 유저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무료 메신저 서비스라고 하는 동일한 비즈니스로 보였지만 카카오 회사에서 김범수 회장님 창업자를 비롯하여 카카오 내부에 있는 멤버들은 우리는 무료 메신저 서비스는 고객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가치이고 밸류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모바일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반면에 왓츠앱은 무료 메신저 서비스라는 서비스 본질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료 메신저 서비스가 가져가야 되기 위해서 빠르고 가볍고 또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되고 단순해야 된다. 쉽고 단순해야 된다라는 것에 집중을 해서 다른 기능들을 넣지 않고 다른 파트너십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문자 텍스트만 보낼 수 있는 기능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후에 7년, 8년 지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카카오톡은 물론 해외 쪽으로 비즈니스를 확장하지는 못했지만 국내 비즈니스에서 모바일 플랫폼으로 성공적으로 진화를 해서 지금 앞서 1강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가치 8위까지 올라가는 거대한 성공을 하였고요. 왓츠앱도 나름대로는 서비스 본질에 충실하면서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유저를 확보한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 그렇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페이스북에 이제 인수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렇듯 같은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업의 본질을 다르게 보는 거에 따라서 이후에 결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례를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의 그렇다면 이커머스의 본질은 무엇일까? 우버가 속한 산업은 과연 자동차 산업일까? 아니면 모바일 앱 서비스 사업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전에 이제 제가 아셨던 지인분이 의료기기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과 고생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폐업을 하고 다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에 의료기기 스타트업을 하면서 본인이 깨달았던 거를 이제 페이스북에 올리셨어요. 결국 의료기기 비즈니스의 본질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기기를 만드는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본질은 유통이다. 또한 의료기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신뢰의 본질은 브랜드다. 그러니까 신뢰 있는 브랜드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분이 가졌던 고뇌와 경험의 바탕으로 한 어떤 인사이트를 공유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업의 개념과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서비스 모델인가요? 아니면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기술 기반의 프로젝트인가요? 아니면은 이것은 마케팅 기반의 비즈니스일까요? 다시 말하면 타겟 고객이 누구이며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일까? B2B 비즈니스냐, B2C 비즈니스냐? 요즘에는 이제 정부기관을 타겟으로 한 비즈니스 많이 생겼으니까 B2G냐, 또는 B2B2C냐, B2G2C냐. 제가 엔젤 투자했던 스타트업 중에 하나는 영유아용 교육 컨텐츠를 개발하고 그것을 유통하는 회사였습니다. 영유아용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육 컨텐츠를 납품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고객은 그것을 배우는 어린이들일까? 아니면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님일까? 아니면 그 컨텐츠를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인가? 아니면 그 컨텐츠를 도입하기를 결정하는 유치원 원장님인가? 따라서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의 방향으로 간다라는 예를 이제 들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스타트업은 장애우들을 위한 체육 도구를 만드는 앱 서비스와 토탈 서비스였는데요. 그 경우에는 그러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우들일까? 아니면 거기서 지도하는 지도 선생님인가? 아니면 그 장애우들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기관들, 공공기관들의 기관장이 결정을 하는 것일까? 에 따라서 B2G2C, B2B2C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업의 본질과 개념은 무엇일까?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투자자들이 봤을 때 이 창업팀이 시장 분석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를 또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전에 제가 이제 마케팅을 배웠을 때는 마켓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고요. 고객 세분화라고도 하는데, 최근의 용어는 이걸 바꿔서 고객의 페르소나를 이해한다, 고객의 페르소나를 정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어가 바뀌어졌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배달의 민족이 초기에 배달앱 서비스가 여러 가지 경쟁을 거쳤을 때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배달의 민족은 우리의 타겟 고객은 20대 초중반의 대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원인 경우에는 회사의 막내이고, 지역적으로는 서울 지역에서도 홍대 부근에서 우리 서비스가 1등을 한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이제 고객 세그멘테이션을 가졌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후에 확장해 나갔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지금 당근마켓도 처음에는 이제 판교장터라는 이름으로 판교 지역에 있는 30대에 있는 주부들이 이제 타겟이었고, 거기서 물품 거래가 일어나다 보니까 서울 지역으로 확대가 되고, 지금은 이제 전국 단위의 서비스가 됐죠. 저희 회사, 제가 일하고 있는 주식회사 산타, 디디캐스트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디디캐스트는 이제 온라인 교육 영상을 만드는 이제 솔루션인데, 온라인 교육을 만드는 것은 뭐 대학교일 수도 있고 학원일 수도 있고 초중고등학교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기업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교육기관, 공공교육기관일 수도 있어서 처음에는 저희 솔루션을 가지고 이 다양한 고객군들한테 다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접근하면서 판매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결국은 전환율이 가장 높았던 고객을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 또는 중견기업 이상의 회사에서 HRD를 담당하는 실무자 중에서도 대리 과장급이었더라. 이분들이 저희 그 고객 페르소나였고, 그때 저희가 고객을 찾고 제안했을 때 성공 확률이 가장 높았다는 이제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캐스티오라고 하는 플랫폼도 개발을 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25세에서 35세까지 자기 개발에 아주 욕구가 강한 직무 역량을 개발하면서 자기 개발에 욕구가 강한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저희 산타의 회사의 크루들, 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획하는 분들이 그 고객과 어떻게 보면 일치하는 고객의 페르소나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는 나의 목적을 기반으로 이제 우리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드리면 우리가 타겟하는 타겟 고객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말을 제가 아니라 또 다른 분이 또 강조를 하셨던 게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장병주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볼 만한 내용이라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같이 보시죠. 사업에 있어서 반드시 빠지지 않는 핵심 요소는 딱 하나, 고객이에요. 모든 사업 모델이 바뀔 수 있고 사업마다 특성이 다르지만 모든 사업의 다양성의 유일한 공통점을 표현하면 고객이고, 고객이 있다면 그러면 뭐라고 할 수 없고, 만년제 같은 주사가 할 때는 시인들의 연습하고 시인들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배달을 시켜서 많은 걸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주사였다고 보시면 고객이 있으면 시인들은 배달지 테스트를 하시고, 우리가 현대가 보면 시민들이 바뀌었잖아요. 수수료를 영어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포커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무엇이 고객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가, 고객의 어떤 니즈를 만족시켜 줄 것인가, 이 지금 네, 지금 음량이 이렇게 크지 않아서 죄송한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요약을 해드리면, 결국은 사업을 하는데 고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높고 그 고객을 투자의 판단으로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장병규 대표님의 경우는 본인 스스로가 성공한 창업자였고 또 성공한 지금 투자자이기도 하고 성공한 지금 이제 행정가로도 가고 있는데요. 이 경우를 이제 저희 실사례에서도 어떻게 보면 고객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사례를 처음에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글로벌한 기업, 구글,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고객, 엔드 유저와 커뮤니케이션을 직접 접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으로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훨씬 더 많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유통이라든지 제조나 이런 서비스들은 그런 플랫폼 기업에 어떻게 보면 종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스타트업도 처음에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상황에서도 우리의 고객이 누구고 그들과 어떻게 직접 커뮤니케이션 할지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잘 준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시장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탐,샘,쏨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죠. 그래서 Total Available Market이라고 해서 전체 시장을 이제 탐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세그멘테이션 세분화했을 때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세그멘트 시장을 이제 샘이라고 하고요. 그 샘 중에서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마켓 쉐어를 가져가는 부분은 이제 썸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이제 전체 광고 시장, 우리나라의 광고 시장으로 보면 작년에 한 13조 규모의 광고 시장이
있었는데, 그러면 이 시장 자체가 이제 톰이 될 것이고, 탐이 될 것이고, 그 중에서 우리 회사가 온라인 광고 상품을 이제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광고 시장이 뭐 TV 광고 시장, 아니면은 지면 광고, 신문 광고, 아니면은 지역 광고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가 타겟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 시장은 6에서 7조, 50% 시장이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셈이 될 것이고, 그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우리 10% 마켓 쉐어를 차지한다. 그러면 6천억 정도가 이제 썸이 될 것입니다. 이런 팀과 제품과 시장에 대한 관점에서의 경쟁력을 통해서 성공적인 투자 결정을 했던 사례를 몇 가지를 드려보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이것은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던 회사들이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를 가져왔는데,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는 당근마켓의 경우에는 사실 뭐 처음부터 이 시장에서 잘했던 것은 아니고요. 예전 이제 카카오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친구라는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었던 팀이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로컬 광고 시장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친구라는 프로젝트도 했고, 그것을 넘어서 새로운 TF를 만들어서 카카오 플레이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맛집 서비스에서 지역 상권들, 미용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지역 서비스로 이제 확대하려고 했는데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그러다가 그 팀들이 이 문제를 한번 같이 창업을 해서 만들어보자 해서 공동 창업했던 것이 이제 지금의 이제 회사가 됐고 당근마켓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팀이라고 하는 그 팀워크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져서 만나서 만든 회사가 아니라 최소한 창업 전에 3년에서 4년 동안 손발을 맞춰본 것이죠. 그 멤버들 간의 기획, 개발, 디자인, 이런 팀 멤버들, 핵심 멤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팀워크의 신뢰를 쌓고, 경험을 쌓고, 튜닝을 했던 팀워크가 아주 좋았던 팀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품과 시장에 대해서는 이 로컬 마켓의 시장. 사실 당근마켓은 중고 상품 거래 시장이 아니거든요. 중고 상품 거래 시장은 번개장터라든지 다른 서비스도 있는데, 이 경우는 당근마켓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로컬 커뮤니티, 로컬 광고 시장을 타겟으로 한 서비스라고 보면은 이전부터 오랫동안 시장에 대해서 연구하고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창업의 이제 모범생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자자가 보는 이제 기준을 다 만족하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FM대로 성장해 오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이고요. 와디즈의 경우에는 이제 와디즈 신혜성 대표가 이제 저의 이제 후배이기도 해서 초기 창업할 때 산업은행에 어떻게 보면은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금융권에서 잘 다니다가 거기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의 기회를 보고서 나와서 창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 시장에 대한 이해를 있었고, 그 아이디어와 비즈니스에 대해서 공감대를 가지고 비슷한 팀을 만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는데, 저는 이제 핵심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는 그것 플러스 타이밍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와디즈의 경우에는 와디즈가 창업했을 때 초기에는 크라우드 펀딩에서 어떻게 보면은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은 법규가 만들어지지 이전의 시기였습니다. 사실 크라우드 펀딩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보다는 어떻게 보면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인데, 와디즈가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라든지 금융권에다가 정보를 주고 법제화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노력하면서 거기서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첫 번째 라이센스, 투자형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첫 번째 라이센스를 와디즈가 받아서 그 비즈니스를 이어갔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성장과 성공을 이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팀과 시장을 이해하는 노력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것도 하나의 성공 요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거나이즈 같은 경우는 사실 연쇄 창업자이세요. 이창수 대표님은 이전에 뭐 파이브락스라든지 아니면 포잉이라고 하는 기존의 서비스, 모바일 서비스 만들어서 성공적으로 엑시트하셨던 분이고, 그 엑시트를 통해서 투자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이제 쌓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개발력이라든지 비즈니스에 대한 신뢰를 쌓았고, 그걸 바탕으로 AI 솔루션 회사를 창업을 하면서 창업하자마자 투자를 바로 유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연쇄 창업을 하면서 투자자들과의 실력과 신뢰를 쌓았던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크라우드웍스나 비트센싱 또한 어떻게 보면 연쇄 창업자이시고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으로서 투자자들이 봤을 때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들이고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첫 번째 섹션을 마치도록